이것이 바로 이제 남서순행, 아까 얘기했던 남쪽과 서쪽 순행에 배종했던 수백 명 일본인, 한국인에 주는 메달입니다. 메달. 대한제국 대황제폐하 남서순행 기념장 융이 3년 1909년에 이걸 줬다는 거죠. 앞면과 뒷면. 여기는 이제 오얏무늬 조선왕조의 문양이죠. 이런 메달을 계속 만들어내게 됩니다만. 이거는 이제 1910년에 8월 22일 이른바 경술국치조약이 체결된 그런 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요 뒷사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요 사진 때문에 먼저 이게 나오게 됩니다. 8월 22일에 이제 강제병합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그 체결되기 직전에 창덕궁에서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그 어전회의에서 아까 봤던 9명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죠. 이재면을 포함해. 이재면은 그날이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왕이 불러서 갔는데 어전회의를 한 거죠.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친일인명사전이나 이런 데도 포함이 됐고 공족으로서 또 역할이 있고. 그래서 이 고종, 순종의 그런 어떤 물론 그 시간대를 보면 딱딱딱 이런 것이 아니라 어전회의와 그 과정을 보면 머뭇머뭇한 이런 과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어전회의를 통해서 비준을 하게 된 거죠. 전권 위임을 이완용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완용이 남산 외성대에 있는 이 통감관저에 가서 조약을 맺게 되는, 여기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데라우치 마사타케 3대 통감이죠. 3대 통감. 1대 통감은 아까 얘기했대로 이토고요. 이토는 1906년 3월에 부임을 해가지고 1909년 6월에 물러나게 됩니다. 이 물러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아까 봤던 황태자 도한 이후에 역학과를 보면서 오히려 조선 사람들의 애국심을 발휘해가지고 의병들이 더 일어나. 의병 진압에 대한 실패, 또 이 내적으로 그런 무관 세력과 팽창 세력과 이런 이토 세력들의 어떤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토 히로부미는 추미론 의장이 돼가지고 러시아로 넘어가서 러시아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하얼빈에서 가서 저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2대 통감으로 오게 되는 소네라는 사람인데 이 소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역할이 별로 없고 흐지부지. 그러니까 이토 대신 보낸 이유는 병합을 추진하라고 했던 것인데 이 조선 내 국내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소네가 물러난 다음에 이제 데라우치가 1910년 8월 전에 부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산 외성대에서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정확한 명칭이 없어요. 이 명칭은 어디 나온 거냐면은 1910년 8월 29일자 조선 총독부 관보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 처음 명칭이 나와요. 그러니까 병합조약에 대한 명칭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리고 이 조약 자체는 이 일주일 전인 8월 22일 날 체결이 된 거죠. 그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국내는 아무도 이 언론에 보도가 통제가 됐고 몰랐던 거죠. 그리고 29일 날 반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조서가 있습니다. 일본 천황의 조서가 한 서너 가지가 되고 그 조서에 의거해서 순종이 취규를 하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 자체도 여기 사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병합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무효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일본과 우리가 지금까지도 1965년에 한일
그 기본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과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는 이미 해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시점 차이로 여러 가지로. 그래 어쨌든 그 2010년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일본의 시민단체 연대와 한국의 시민연대가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1910년 8월 22일에 이 조약은 무효다. 대외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어쨌든 8월 29일 날 나라를 넘긴다라고 하는 치규를 순종이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순종의 치규도 1926년에 이른바 이제 상해에서 발간되는 독립신문이 있습니다. 초기에 이광수가 주필을 맡았던 상해 독립신문. 이 독립신문은 1896년에 서재필이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 띄어쓰기 한 내려서 쓰긴 했지만 그 독립신문이 있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간했던 독립신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치규에 대해서 순종이 살아생전 이 치규와 병합조약은 우리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글이 있어요. 독립신문에. 이웃나라 일본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우리의 뜻이 아니다.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 내용을 보시면 황제 짐이 부덕으로 뭐 간대한 업을 이어서 가지 못했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이에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으로 의지해왔던 인국 대일본 황제 폐하께 양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여라는 건 뭐예요? 넘긴다는 뜻이잖아요. 이 치규에 어쨌든 양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여하고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케 하고 안으로 팔역의 민생, 우리 한반도의 민생을 보존케 하노니 이래로 대소 신민은 국세, 나라와 시를 깊이 통찰해서 딴짓하지 말고 각자 안업해라. 그래서 대일본 문명 신정을 복종하여 행복을 누려라. 이런 치규. 어쨌든 뭐 이게 나중에는 부인을 했지만 이 치규 자체로 보면은 가슴 아프기도 하고 울분이 욱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치규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이것도 역시 8월 29일이죠. 1964년이니까 7, 8, 9, 10. 8월 29일 날 순종의 치규고 여기에 대한 답변식으로 나온 것이 바로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유고입니다. 유고. 이것도 역시 8월 29일입니다. 자작. 명치 43년 8월 29일. 합병조약과 더불어서 일본 천황의 여러 가지 조서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에 의거해서 순종 황제가 한 나라의 왕이 이 나라를 통째로 넘겨준다 라는 거에 대해서 받겠다. 그죠? 대조선 대한제국의 왕이 넘겨주니까 우리는 받겠다. 이거예요. 노리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잘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대관 고구작들은 뭐 자기라든가 직위를 줘서 만대 누리도록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감히 이게 나옵니다. 경거망동하지 말라. 힘으로라도 너희들을 진압할 것이니까 감히 도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규가 있고요. 그래서 경술국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 처음 봤던 대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것이고, 다시 첫 장면에서 다시 나오는 것이 바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이죠. 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자귀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에 5가지가 있어요. 이 5개의 자기 귀족 제도는 한반도에는 없는 거죠. 일본도 서양에서 도입을 한 거죠. 이 체계를. 이 일본은 천황과의 관계에 따라서 친왕 제도가 있고 일반 왕이 있어요. 천황과 현손 4세 이내에는 친왕이라고 하고 현재 천황 관계라 5세 이하는 왕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에 이렇게 이런 자기를 주면서 공작을 안 만들었어요. 공작은 없어요. 그리고 제일 높은 게 후작이야. 그리고 낮은 게 남작이고. 그러면서 만들었던 게 뭐냐면 이 공족이라는 거예요. 공족. 그래서 왕족, 공족해서 왕공족. 이 왕족은 주로 이제 조선의 황가. 그래서 고종, 순종, 요 비들하고 황태자. 이 사람들이 왕족이고 나머지 황족들의 그런 친척들은 공족이야. 그럼 왕족의 지위는 어디냐? 일본의 관계에서 보면 친왕도 아니고 왕도 아니야. 요 사이야, 사이. 그러니까 모호한 거죠. 아주 모호해. 그래서 영친왕 이은이 왕이잖아요. 왕족이잖아. 10년 이후에 왕족. 근데 부인은 방자 여사는 황족이야, 황족. 그죠? 그러니까 급이 안 맞아. 근데 결혼을 시켜야 돼. 예? 내선일체라고 하는. 예?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되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영친왕 이응과 이방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의 이게 결혼인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거지로 하기 위해서 괴범을 수정을 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혼을 시켜.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왕족과 공족인데 이 공족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영친왕, 의친왕 이강, 그죠? 영친왕의 형, 그리고 고종의 형 이재면의 아들. 이거는 계속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 자기 공작은 없잖아요. 이 자기도 누대로 습작이 돼요. 누대로. 죽으면 습작 아들이 손자가 습작할 애가 없으면 다른 데 데려와. 친양자 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양자 제도 데려와. 그래서 후작 6명, 백작 3명, 22명, 76명이에요. 최초의 수작자가 76명이야. 그런데 요 밑줄친 여기 중간에 찍찍한 김석진, 민영달, 윤영구, 조경호, 조정구, 한규설, 홍순영, 둘레. 또 한 명 누구죠? 찍은 게 누가 있나? 육일준. 이 8명은 자기를 주자마자 거절합니다. 안 받아요. 은사공채도 안 받아요. 이 김석진 같은 사람은 음독 자살을 했어요. 거절을 하면. 거절을 계속 줘. 거절을 했어. 이 조정구 같은 사람은 대원군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윗친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독립신문에 순종이 그 병합조약의 반대를 그 글을 맡겼던 사람이 조정구야. 이 조정구의 이름으로 독립신문에 실렸던 거죠. 어떤 사람은 금강산에 숨어가지고 승려가 됐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6일주는 대표적 서유견문을 쓴 그 6일주이잖아요. 그러니까 8명이 즉각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68명이 되죠. 그죠? 그리고 요 밑줄 친근 사람들. 이용직, 김윤식, 김사준, 김가진. 이 사람들은 1919년까지, 1910년부터 19년까지 나름대로의 독립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자기를 잃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4명을 빼면 64명이죠. 64명. 주구장창 습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반민특위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해승 같은. 이 64명 중에 이 유일하게 추가 습작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완용의 아들이에요. 이완용에게는 서자 형인 이은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완용에는 두 아들이 있어요. 이승구와 이항구. 이항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병길과 이병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승구가 후사 없이 죽었어요. 원래는 이완용의 자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후사가 없으니까 이 둘째 아들의 장자를 일로 양자로 삼아서 이완용의 자기를 이어받았어요. 이항구라는 사람이 1924년인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추가 수작이 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공로로.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거죠. 그러니까 65명이 된 거죠. 그죠? 아까 64명에 65명. 그리고 이 자기는 이병길은 갔으니까 자기 아들, 둘째 아들한테 주죠. 이게 습작을 한 거죠. 이은영은 죽으면 또 이병옥 아들한테 또 습작을 하고. 이게 집안이 자기를 받은 사람이 하나, 둘, 세 명이야. 그죠?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리고 살아생전에 자기가 올라간 사람은 이완용. 이완용이 두 사람인데 한자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완용은 요 이완용. 처음엔 백작을 받았다가 1920년에 후작으로 올라가요. 공로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송병준도 자작에서 백작으로 올라가요. 이 고영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작을 받았어. 근데 이 아들이 자작을 습작했는데 공이 많아서 백작으로 또 승작을 했어요. 심지어는 본인을 빼고 4대까지, 본인을 합치면 5대까지 자기가 이어진 사람도 있어요. 이 고영이, 고이경, 고중덕, 이렇게 해서 4명이 계속 습작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해방 때까지. 이 사람들이 받은 은사금, 이 공조까지 합치면 당시 돈으로 618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 일본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차관을 들여요. 차관. 그래서 5천만 원 정도의 차관을 들여서 그 일부를, 이런 은사공채는 이 사람들만 준 게 아니에요. 조선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전국의 촐로들, 명망 있는 사람들한테 다 줘요. 거부한 사람도 있고 자결한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70몇 명에게 준 돈이 이만큼이에요. 이 은사공채는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오픈이라고 하죠. 1년에 2차례 이자를 줘요. 5년 거치 50년 상환. 그때 되면 이제 다 받는데 이거를 해놓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자만 갖고도 돈놀이하고 도박하고 도 골리고. 근데 이거 공채는 대여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걸 가지고 노름하다가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아편에 망해가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주구장창 일제시대 내내 조선 귀족으로 또 공족으로 대우를 받게 되면 사는 거죠. 이 치운아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 1907년에 1909년 7월에 그러니까 6월에 이토 히로부미가 떠납니다. 떠났다가 잠시 또 조선으로 와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하는 시회를 열죠. 그 시회를 여는 것이 취운 아집이에요. 그걸 모아놓은 거. 취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취운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이 취운정은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금융감독원인가요? 감사원인가요? 그 밑에 있는 정자인데 지금은 없죠. 터만 있고. 갑신정변 주역들이 여기서 미리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 대종교, 단군교가 탄생했던 곳이기도 하고 나철 이런 사람들. 그 반면에 수십 년 후에는 몇 년 후에는
친일파들이 모여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하는 시회를 연 곳이다라는 거죠. 오욕의 장소이기도 하고 역사의 장소이기도 한. 그래서 이 말송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가이자 외교가였는데 이토의 사위예요. 이토 히로부미 사위. 그래서 이 설린 창화라고 하는 창가집을 계속 냈는데 그 창가집의 제2집이 바로 이 1909년 7월 치운정에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 찬양 시회를 열어서 거기서 발표한 시들, 이재곤, 김윤식, 뭐 조중웅, 이준용, 뭐 이런 고관 대작들, 나중에 다 자기를 받는 이 사람들이 지은 시들을 모아서 시집을 만들어내는 것이 치운 아집이에요. 그 중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보관한 원본 글이 있습니다. 이 조중웅, 이 인쇄된 글은 똑같아요. 내용은. 바로 요 직접 글씨를 쓴 겁니다. 조중웅. 나와 있죠? 조중웅. 농산공부 대신. 내용을 보세요. 추농 70기 앙연. 추농이라고 하는 것은 이토 히로부미를 얘기를 합니다. 추농은 70 노인이면서 기세가 높아. 활불신겸 도상선. 살아있는 부처. 하늘에 오른 신선.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이걸 천황을 능멸하는 것 같은데. 수직 평생 노고의. 평생 수고한 뜻을 누가 알겠는가. 지우 서세 점동 변. 다만 근심하는 것은 서양의 세력이 동쪽으로 오는 것이다. 보통 이 서세 동점이라고 하는데 서양의 세력이 동쪽으로 점차 오는 그걸 이제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다만 이토 히로부미가 이공이 근심하는 것은 서양의 세력이 동쪽으로 밀려오면서 어떻게 하면 동양의 평화를 보존할 것인가. 그런 시를 쓴 그 치운 아집이라는 것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몇 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뭐 훈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런 글들이 일제시대 내내 신문, 잡지, 이런 화집, 시집 이런 것을 통해서 항상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친일과 매국의 배경이 되고 그들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5강에서는 그림과 사진으로 보는 조작과 왜곡의 역사, 그 속에 담겨있는 제국주의의 시선을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